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21년 피종이 전공체육 1, 4월 핵심 코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내용은 그 합격 설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공 입문편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입문편의 가장 시작인 스포츠 심리학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운동생리학, 역학, 측정평가 같은 자연편을 먼저 했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좀 마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 심리학을 먼저 했고요.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시험과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첫 발을 띄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 먼저 한번 가볍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은 크게 광의의 심리학과 협의의 심리학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거와 현재를 얘기한다면 광의의 심리학은 좀 과거고요. 협의의 심리학은 지금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광의의 심리학에 다뤘던 게 바로 운동학습, 그 다음에 운동 발달, 그 다음에 운동 제어. 요 세 가지 과목들 중에 우리가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입문편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심리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운동 심리학이 있어요. 자, 그럼 순서대로 요 스포츠 심리학 먼저, 그 다음에 운동 심리학,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에 대한 각각의 아주 간단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운동 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운동, 어떠한 행동, 어떤 운동 기술, 이것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학습하냐면 내 대뇌에 학습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기능들을 반복하여 내가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운동 학습입니다. 그래서 운동 학습이라고 한다면 초보자부터 숙련자에 이르기까지 운동 학습 단계에 따른 어떠한 운동 학습을 할 것인지, 또 연습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습에 따른 파지, 즉 기억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운동과 운동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공부하게 되고요. 운동 제어, 즉 모터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건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동작이 만들어져서 그냥 동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작을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한 동작이라면 그게 기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반복 연습해서 어떤 뇌에 저장하는 것이 운동 학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뇌에서 판단해서 어떤 동작을 생성한다라고 얘기하면 운동 제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작이라는 것이 단지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환경과 여러 어떤 과제의 특성에 의해서도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복 연습해서 운동 기술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운동 제어는 어떠한 동작을 뇌에서, 즉 정보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동작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동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는 어떤 과제, 뭐 배구의 언더핸드 패스를 해라, 스파이크를 해라 라는 어떤 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 제어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스포츠 심리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쵸? 자, 최고의 수행, 우리 피크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기술력을 최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기초, 체력,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고차원적이다라면 뭐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만 있다고 우리가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기초 체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전략도 훌륭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좋지, 이게 걸리는구나.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자신감이 약하다면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심리죠. 멘탈. 예. 그래서 이 심리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최상의 기술이 발휘될 수 있는가, 요걸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의 심리학의 운동 심리학은 뭐냐면 운동하는 심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자, 운동을 하면 뭐가 되냐면 건강해져요. 자, 스포츠 심리학은 우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칩시다. 엘리트 선수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프로 선수든 뭐 국제 경기 대회 나갔든 동호인 뭐 체육대회 나갔든 거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를 잘 조절해서 최고의 수행을 보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고, 운동 심리학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어떤 인과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러면 운동을 사람들이 하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해요. 왜? 뭐 귀찮아서, 추워서. 어제 폭설이 내렸어요. 저하고 아이들하고 아주 굉장히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폭설이 내려도 운동하러 갈 거예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이 왔어? 너무 추워. 운동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심리들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실천하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려면 건강해지는데, 이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신적인 건강에서도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자존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운동이 좋더라, 자존감을 높이는데 운동이라는 것이 좋더라 라면 사람들을 운동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게 바로 운동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수행을 하니까 운동 강도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자신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동 심리학은 강도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낮아요. 상대적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낮다라는 건 낮은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날씨가 더워서 제가 옷을 잠깐 벗을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임용시험에서 나온다기보단 뭐 스포츠 지도사나 이런 내용에서 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 시작을 아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나아갈지를 정확히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스포츠 심리학으로 다시 들어가서, 좀 전에 얘기했던 스포츠 심리학은 심리적인 조절을 잘해서 최고의 수행을 얻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 운동 심리학은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운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어떠한 발달이 나타날 것이냐, 이거에 대해 연구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선수들이나 지도자나 팀에서, 선수라면 뭐겠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 선수가 운동을 잘하더라, 선수가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동기를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동기라는 게 개인에게 나올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불안, 운동 수행과 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운동 수행은 영향을 미치는가. 주의가 산만하면 좋은 운동 수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주의가 너무 협소해도 운동을 잘하기 어렵죠. 올해 시험 문제였고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 잘할 수 있겠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기량은 뛰어나나 기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좋지만 자신감이 부족하면 좋은 기량 발휘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지도자라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자, 이 지도자는 나는 과제가 중요해. 근데 성원들은 난 과제보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리더하고 구성원과의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리더는 관계지향적인데 인간관계를 맺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데 성원들은 과제지향적으로 가길 바래. 이거 역시 안 맞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리더가 조직 성원들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서 조직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려면 리더와 주어진 성원 간의 관계, 성원 간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팀의 응집력. 응집이라는 건 뭉치려고 하는 거죠. 그 팀 경기다라고 얘기한다면 개개인의 어떤 능력들이 팀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져서 집단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무조건 뭉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집단의 어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구성원들은 우리가 뭉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더 응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응집은 결국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운동심리학, 일반인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너무 많이 논했던 얘기고, 정신적 건강도 운동의 중요한 효과다라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하면 운동의 심리적 가치 얘기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좋아진대요. 우울증 극복에도 좋아지고, 불안 감소에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극복에 좋아지고, 긍정적 정서 높아지고, 자기 존중감 높아지고, 이런 운동 중독 같은 경우도 뭐 극복한다라기보다는 뭐 바람직한 운동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운동 심리학에서는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지식을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 적용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나왔었어요. 자, 정리하면 스포츠 심리학은 독립변인, 우리 여러분들 측정평가 또 대학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잘 알죠? 어떠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은 심리적인 요인들, 성격, 동기, 불안, 주의집중,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면 뭘 할 수 있다? 최상의 수행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반면에 운동심리학은 신체적 수행이 독립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하면 심리적, 종속변인인 심리적 효과, 즉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좋아진다. 앞서 얘기했던 우울증, 불안 감소,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정서, 자기 존중감,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 또 운동 중독에 대한 바람직한 수행,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운동 심리학이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운동 학습과 운동 재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스포츠 심리학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조절해서 뭘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상의 기량으로 발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격과 운동생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동기와 운동생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운동생과 불안은 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또 도덕성과 공격성, 또 응집력, 팀, 리더십, 또 강화 처벌, 또 사회적 촉진, 이런 것들이 운동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머릿속에 저장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받아들여질 뿐, 외형적인 모습만 보일 뿐, 글이 갖고 있는 내면적, 내형,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격 얘기합시다. 성격은 뭐예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징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잘할까요? 그런 거 있겠죠. 뭐 공격수들의 성격, 수비수들의 성격, 개인 종목 선수들의 성격, 뭐 단체 종목 선수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우리는 그 여러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계 수준의 선수로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그들만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과 운동, 최고 수행과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자, 동기.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동기가 있어, 없어?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안 강해? 너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했잖아요, 지금.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서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지금 집에서든 강의실에서든 컴퓨터 앞에서 저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동기죠. 내면에서 나왔던 주변 환경에서 나왔던 내가 피종희 교수님 찾아봐서 이 사람하고 강의하면 꼭 강의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면에서 나온 거죠. 주변에 내 선배가 합격했는데 그 선배가 피종희 교수님 강의 권하더라. 그러면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거고, 또 주변 동기들이 공부를 하는데 피종희 교수님하고 공부하면 합격자가 많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 상황에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동기는 외부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유지력이 크죠.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운동 수행과 불안. 불안하면 운동 잘하겠어요? 당연하지. 불안하면 운동 못하겠죠. 근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불안할 때 운동 잘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도 어떨 때 불안할 때 운동 잘해요? 화날 때, 뭐 뿌실 때, 그쵸? 화나서 뭘 뿌시는데 복잡하게 뿌시나요? 화나서 뭘 뿌신데 이거 조각조각 내면서 몇 조각을 내고 뭐 어떻게 부시고 뭐 어떤 모양을 만들면서 뿌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어때요? 그냥 뿌셔요. 단순하게.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건 화가 나면 잘해요. 세지죠. 그쵸? 역기를 들던 뭐 주먹으로 치던 화가 나면 잘 쳐요. 잘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들은 불안, 스트레스, 각성 이런 것들과 좀 긍정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복잡해요. 복잡한 동작이에요. 복잡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긴장했다. 그럼 그 동작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불안과 낮은 불안과 높은 불안 사이에 어떤 그 사이 공간에서 그 적정 수준일 때 최상의 기량이 발휘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이론도 있고, 어떤 이론에서 낮은 수준에서 최상의 기량이 발휘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 최상의 기량이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연구들도 있죠. 근데 불안이라는 게 신체적인 불안만이냐? 몸이 막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에 막 땀이 나고 이런 신체적인 불안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정신적인 불안도 있죠. 몸은 하나도 안 떨려. 심장도 하나도 콩닥거리지 않아. 그런데 불안해. 이건 뭐예요? 걱정이죠. 우려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죠? 뭘? 이 사람하고 1년 같이 해도 돼? 자, 그 걱정과 우려를 떨쳐버려요. 우리는 이제 시작 한 걸음밖에 안 뗐어요. 한 걸음도 안 뗐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때 여러분들의 합격이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떨쳐버려요. 믿고 가세요. 합격하십시오. 작년에 그 12월 달까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반이 한 15명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1차 합격생 50% 이상 합격했어요. 합격률은 이건 제가 거짓말이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신념을 갖고 함께 해 나갈 때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에 공격성과 도덕성, 이거는 뭐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이라서 스포츠 심리학에도 나오고 사회학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이기려고 막 상대방에게 거칠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기려고 폭력 쓴 거죠? 이걸 도구적 공격행위라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기려고 나한테 공격행위 했는데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적대적으로 해가 되죠. 이걸 적대적 공격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거고요. 스포츠 응집력, 말 그대로 응집이에요. 어떻게 응집을 할 것이냐, 응집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자, 이거 응집과 팀 구축은 팀 빌딩이에요. 자, 지금 프로 농구 시즌이고 야구는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잖아요. 이제 봄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연봉 계약들을 이제 다 했던 것 같은데 야구 팀들은 뭘 해요?
팀 구축을 하고 난 후에 휴식기에 내년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올 시즌이에요. 올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팀을 재구축해요. 리빌딩 하죠. 그래서 좋은 자원,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를 영입 트레이드해서 데려오고, 그죠? 또는 스카우트 해오고, 또 우리 선수들 중에 기량이 좀 떨어진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과감하게 내치죠. 그래서 팀을 재구축해요. 그쵸? 그래서 뭐 농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건 NBA를 좋아하는데, NBA 선수들 보면 리빌딩 하는 과정 되게 재밌죠. 막 선수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 뭐 슈퍼팀 만들어 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끌어오는 이런 과정들 되게 재밌죠. 그런 것들. 아무리 팀 구축이 잘 되고 응집력이 좋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 집단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승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프로팀이라든가 뭐 미국의 또는 전 세계 프로팀의 그 리더십, 특히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 베트남 그 이끌어가던 그 리더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음 강화 처벌. 강화는요,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세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뭐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은 행동은 세게라는 표현도 그렇고, 좋은 행동을 더 잘하게, 더 하게 만드는 것은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면, 올바른 행동을 하면, 또는 선수들이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든,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아주 열심히 참여해서 재밌게 막 활력 있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했어. 오, 여러분들이 집중하니까 오늘 수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어. 너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네? 라고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또 하고 싶겠죠.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네. 내가 이 동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했더니 감독님이 박수를 쳐주시네. 아, 이 동작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보상도 오네. 좋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강화예요. 처벌은 언제예요? 처벌. 그냥 아무나 대놓고 처벌하는 거 아니죠. 잘못한 행위. 그죠? 어저께 저 눈싸움 했거든요. 근데 저의 둘째 아들,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눈싸움을 하는데 와가지고 손 주먹으로 막 치는 거예요. 눈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건 눈싸움이잖아. 주먹으로 때리는 건 반칙이지. 라고 제지를 했어요. 물론 처벌을 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걸 없애줘야 돼요. 그럴 때 하는 게 처벌이죠. 이거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또는 체육 교수 이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촉진. 자, 사회적 촉진 보세요. 사회적으로 촉진시킨대요. 뭘 촉진시킬까요? 자, 여기서 생각이 딱 멈춰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본질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걸 잘 조절해서 최고의 수행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촉진된다.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수행이 촉진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 수행 촉진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체육관에서 농구공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농구공 던지는 게 재밌어요? 커리처럼 던지면 백발백중 다 들어가면 재밌나 보다 하겠죠. 근데 던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동기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동기가 체육관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벤치에 그냥 앉아있네요.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신경 쓰이죠. 근데 내가 농구를 못해. 그럼 신경 쓰니까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농구를 잘해. 잘해. 저 사람을 인해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럼 더 열심히 하고 막 땀 줄줄 흘리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적 촉진이에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와서 보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동호인 농구대회나 동호인 축구대회 나가면 여러분들 관중석이 어때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는 팀이었지. 자, 관중석에 내 친구들, 동기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거 와가지고 볼 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자꾸 시선이 가요. 나랑 같이 경기를 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수행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관중 효과예요. 또는 박태환 선수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 수영 잘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국내에서 비슷한 어떤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수영 훈련을 하면 동기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앞에 치고 나가서
뒷사람 또는 옆에서 같이 공행 함께 나아가주지 못하니까 경쟁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겨. 자기의 한계에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혼자 스스로 나를 이겨내겠다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훈련 가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알았으면 그러면 심리기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운동과 연관이 있으니까 심리를 조절하는 기술을 가져서 그 선수가 어떤 불안하고 동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자신의 심리를 잘 조절해서 최상의 수행을 이끌어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심리기술 훈련과 뭐 진도가 좀 나가면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성격은 어떠세요? 뭐 운동 잘하는 성격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저는 내성적이에요. 선생님 저는 좀 외향적이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성격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뭐 명확히 알면 좋겠지만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감추려고, 자신의 속 마음을 감추려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머리에 뇌가 없는 사람인처럼 그냥 생각하면 바로 말로 내뱉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홀랜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을 개인을 유일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성이래요. 개인을 여기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개인을 유일하게라는 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범주로 묶어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한 개인의 성격은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젠크라고 하는 사람은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도록 한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 지성, 안정성 등이 있는 조직이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 각 개개인마다 반응하는 양식이 달라요. 그죠? 와인보가 굴드는 남과 구분이 되고 독특한 존재를 변별해주는 심리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격의 특성을 보면 여기 이 얘기를 바탕으로 성격은 독특한 거다. 누구와?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성격은 일관성이 있다. 자, 성격이 여러분들 주변에 변덕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성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겠죠. 성격은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요. 경향성. 성격은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성격,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 예를 들까요? 뭐 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 구슬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막 활격 있고 어딜 가나 막 주도하고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이 있죠. 근데 요 반면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굿 보면서 막 떡 먹고 거기서 그냥 콩고물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콩고물 먹다가 나도 좀 춤춰볼까 하고 함께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떡은 뭐야 그냥 구경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구판 벌어보나 봐 나랑 상관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격은 자신의 사고, 생각이나 느낌, 행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타난 일련의 경향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경향을 통해서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바탕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홀랜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성격은 어떤 양파 껍질 같은 구조를 갖고 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진짜 성격은 어딜까요? 여기 보면 자, 양파 껍질 가장 바깥에가 사회 환경이고요. 그 다음 나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른 행동이고요. 전형적 반응이고 심리적 핵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심리적 핵이 바로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오로지 나. 그러면 진짜 나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나타내는 반응, 그 전형적으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형적 반응이죠. 근데 나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데 사회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맡는 역할이 다양해요. 다양해요. 자,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뭐예요? 학원 강사예요. 그쵸? 강사로서의 저의 역할 행동이 있겠죠. 자, 퇴근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저는 뭐예요? 아빠예요. 그쵸? 아빠로서의 행동이 있겠죠. 역할 행동이.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선 아내하고 잠깐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저는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쵸? 그러면 강사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형적 반응이 강사로서 드러날 때도 있고, 아빠로서 드러나는 모습도 있고, 남편으로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환경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기는 어디라는 학원이라는 환경에서 내가 보여주는 행동들일 거예요. 그래서 역할 행동을 가지고 나의 심리적 핵을 완벽하게 추론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개떡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콩떡 같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TV 화면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들이 또는 개그맨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스럽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앞서 얘기했던 심리적 핵이에요. 그냥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개인의 실체다. 진짜 나의 모습이다. 자,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정말 재밌게도 저랑 너무나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식성도 똑같고 심지어 띠도 같아요. 용띠. 저랑 정확히 36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들이니까 그런 거 가끔 느끼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어린 시절 봐왔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격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리고 내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정해요. 성격의 이제 가장 심층부 가장 안쪽에 있죠. 심층 위치의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심리적 핵은 사회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 멘털 핵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전형적 반응이에요. 전형적. 그러니까 전형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심리적 핵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층이 위치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놓여졌는데 나의 심리적 핵이 그 환경에서 나를 표현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따라서 전형적 반응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나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식적인 행위, 즉 내 성격을 포장하는 행위가 없다라면 전형적 반응은 결국 뭐와 같아져요? 심리적 핵과 같아져요. 뭐를 하지 않으면? 가식을 없애면. 그쵸? 자, 되게 심리적 핵을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격 검사지로. 자, 성격 검사지. 여러분들 성격 검사지 하잖아요. MBTI를 하든 MMPI를 하든 성격 검사지를 할 거예요. 그럼 성격 검사지에 비슷한 질문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 검사지에 어떻게 전형적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 반응을 보이면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심리적 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 반응, 환경에 적응하거나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 역할 행동. 자, 역할 행동은 전형적 반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역할 행동은 가장 밖에 위치한 층으로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취하는 일정한 행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그에 따라 취하는 일정한 행동. 그러니까 역할이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행동도 어때요? 다양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할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 핵,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인데 이 정도도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많이 공부하시는 게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이죠. 정신분석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 내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슈퍼에고가 있고요. 이성이 아니라 그 초자죠. 초자. 그러니까 양심이 되겠죠. 여기 양심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에고는 뭐예요? 이성이죠. 이드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은 내 가장 무의식적 깊숙하게 있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오줌이 마려면 오줌을 싸고 똥이 마려면 똥을 싸고, 그쵸? 근데 이런 본능적인 것들을 행동을 하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시스템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규칙에 어긋나요. 그쵸? 또는 어긋나거나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제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게 에고예요. 그죠? 그리고 에고를 넘어서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서 자신의 양심, 아주 이상적인 가치, 이게 바로 슈퍼에고죠. 그래서 이런 본능과 양심 사이에 균형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에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드 원초와 또는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배고파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목마름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배설의 욕구도, 성적 욕구도, 공격성도. 그죠? 우리 스포츠에서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격적인 성향. 자, 공격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 공격적인 본성이 강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만들어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화시키는 또는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포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포츠의 규칙과 규범을 배워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격성을 분출하면 일반 사회 또는 학교에서 또는 스포츠 현장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드는 가장 1차원적인 욕구예요. 1차적인 욕구.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이고 쾌락만 추구해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중요한 게 스포츠는 뭐야?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 활동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서 재밌으면 그 활동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 욕구니까. 그죠? 근데 과거에 중세시대 때에는 이 본능적 욕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쾌락이니까. 왜냐하면 이 쾌락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게 어떤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막 스포츠를 통해서 막 즐기고 막 이런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느끼는 행위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스포츠는 이런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즐거움, 재미있음 이런 거죠. 에고, 자아예요. 이성이에요. 원초 욕구에 즉 원초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타협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배설, 오줌이 마려워요. 근데 지금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듣고 조금 이따 가자, 참아보자 라고 하는 게 타협책이죠. 지금 공격성 몸이 뻐근하고 이래요. 하지만 아직 강의가 안 끝났으니까 좀 더 들어보자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따라 자아는 지극히 본능적인 원초와 본능과 지극히 이성적인 초자, 그 양심이죠. 즉 원초와 초자 사이에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고,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자, 양심인데요. 지극히 순수한 인간의 이상적인 도덕욕구예요. 자, 도덕욕구. 뭐냐면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지.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싸움이 많이 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철이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게 될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욕구, 그 어떠한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고 이거를 아주 가슴속에 내면에 잘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에고 또는 초자, 양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초자에 의해서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가 작년에 퇴근하는데 마스크를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전철 안에 탔는데 그때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지켜야 할 규범을 안 지킨 거죠. 도덕적 규범을 안 지킨 거잖아요. 또 물론 사회적인 법규를 안 지킨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옷으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그 전철 구석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초자와 행동이 일치될 때 자신을 칭찬하고, 즉 나의 어떤 행동이 양심적인 사고 가치관과 일치되면 난 잘했어. 하지만 양심적인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갈등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또 성격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신교재 같은 경우 여러분들 페이지를 여기에 맞춰서 지금 페이지 수를 정리를 했는데요. 구교재 혹시 옛날 교재 이전에 학원에 있던 옛날 교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페이지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가 아마 이 책에서는 몇 페이지면 -4, 그러니까 3페이지로 나왔을 거예요. 구교재는 현재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4페이지 정도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체형이론에 보면 체형이론은 지금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지방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내배엽형입니다. 중배엽형은 중간인가 보다. 근육질의 사람. 외배엽형은 빼빼 마른 사람. 외배엽형입니다. 그러면 내배엽형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셸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몸이 둥글둥글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성격이 좀 부드럽고 낙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중배엽형의 사람들은 근육질이 많잖아요. 근육이 많다는 건 뭐예요?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좋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또 어떤 집단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외배엽형의 사람은 빼빼 말랐잖아요. 몸에 어떤 모서리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뼈 마디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섬세할 것 같다, 또는 약간 예민할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형에 따라서 성격을 나눠본 겁니다. 근데 뚱뚱한 사람이라고 모두 낙천적인가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또 마른 사람이라고 다 섬세하고 이런가요? 낙천적이고 느릿느릿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다만 체형에 따라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성격에 관한 이론, 카텔의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성격의 성격 특성은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남들과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행동의 일관성과 공통성, 개인차를 갖게 하는 것으로 타고난 특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면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건 아마 다른 사람과 사회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예의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몸가짐이나 인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기본 특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표면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까 하는 내재적인 성격, 좀 내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카텔은 16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홀랜더의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통해서 심리적 핵을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하냐면 질문지, 성격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지 측정법, 이걸 구성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 질문지에 대한 MMPI라든가 카텔의 16PF라든가 아이젠크의 EPI라든가 또는 MBTI라든가 여러분들 성격 검사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 질문지에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하는 것들의 어떤 경향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추론해 보는 거죠. 그 정도. 투사법은 비구성 방법이에요. 이건 구성된 질문을 통해서 성격을 추론하는 거라면, 비구성적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르샤이 잉크 반전 검사는 그림은 안 났지만 그 잉크를 떨어뜨리고 그 접었다 펴면 대칭된 모양이 나오잖아요. 데칼코마니. 그런 것처럼 대칭이 된 모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비 같은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건 악마의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의 모양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나비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뭘 반영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라보는 내면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주제 통각 검사.
카드 여러 장의 카드를 놓고 카드를 이게 배열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개연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개연성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주제 통각 검사하고는 뭐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1년이라는 여정의 출발점에 섰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따져보면, 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빨리 돌리기 했을 거예요. 예, 빨리 돌리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확 지나갔겠죠. 근데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 뭐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졸려, 지금 시작했는데 막 졸려, 벌써 1시간이 다 돼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는 나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같이 시작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출발점은 다르나 목표는 똑같아요. 뭐예요? 모두 합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내가 합격하고 싶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까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했던 모습이 뭐였었지? 그리고 알고 있는 건 뭐지? 잘 따져보고. 근데 얘기하면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여요. 그죠? 자기가 봤을 때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죠. 난 알아. 그러니까 넘어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고 모르는 것을 보완해서 합격으로 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모르는 것만 찾아요. 근데 지금 강의 내용은 심리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어려운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초가 없고 자꾸 어려운 것만 찾으니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요. 자, 초수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뭘까? 이걸 전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전부 다 내 걸로 만들기 어렵죠. 이런 게 있구나. 뉘앙스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성격이라는 것, 심리라는 것, 이런 거 잘 조절하면 스포츠 경기 장면에서 최고의 스윙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것을 잘 알아보자. 그 중에 지금 선생님이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성격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운동 수행과 관련된 성격 특성은 안정성이나 투지력, 성실성, 자제력, 확신감, 낮은 긴장감, 신뢰, 외향성 등이 있는데 스포츠를 하게 되면 불안 수준이 낮아지고 독립성 등이 길러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선수들하고 일반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단체 종목 선수들은 일반인은 그냥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체 종목은 단체로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향성, 의존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팀이기 때문에. 반면에 추상적 사고나 이기적 성향은 낮아요. 왜냐하면 팀으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일반화하기 어렵잖아요. 팀 구성으로서. 그런 건 좀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기적인 추상적인 사고나 이기적인 성향은 낮아요. 또 일반인에 비해서 개인 종목 선수들이에요. 개인 종목 선수는 일반인보다 더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높죠. 객관적인 성향이 높고 독립성이 높아요. 또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단체 및 개인 선수를 비교했어요. 단체 선수하고 개인 선수를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단체 종목 선수들은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민하게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반면 불안수준이 높아요. 반면에 개인적인 선수들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왜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나의 개인 종목이니까. 또 스포츠 종목하고 성격을 비교해봤대요. 종목에 따라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미식축구와 레슬링은 비슷한 성격 윤곽을 가진대요. 근데 팀 스포츠의 경우는
개인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서 팀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뭐 이런 성향이 강하겠죠. 접촉 스포츠와 비접촉 스포츠를 비교하면 접촉 스포츠는 어떻겠어요? 예. 상대방과 접촉을 통해서 어떤 경기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이죠. 또 팀에서 선수의 포지션과 성격에 따라 여자 배구 선수들 보면 배구 종목이 어때요? 좀 배구 종목 굉장히 공평하죠. 한번 딱 내가 희생해서 내 팀원들이 공을 터치할 수 있게 공을 패스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희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임무 완수에 따라 주의종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공을 살려내야. 배구 종목 보면 코트 밖으로 공이 나가서 관중석 쪽 뭐 그 어디에요? 뭐 기록석 쪽으로 공이 날아가는데 선수들이 몸을 날려가지고 공을 다시 코트 안으로 넣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미식축구의 공격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 많겠죠. 근데 반대로 수비 선수는 내향적이다? 꼭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뭐 단체 선수와 개인 종목 선수들과 비교해서 종목적인 특성과 비교해서 또는 포지션과 비교해서 봤더니 성격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성격이 운동에 어떤 관련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수의 수행 수준, 그러니까 선수의 수행 수준이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수의 어떤 능력, 기술 수준, 뭐 기술 수준이라고 할게요. 기술 수준과 성격을 비교해 봤어요. 봤더니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성격이라는 것이 긴장이라는 것, 우울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활력이라는 것, 피곤함 또는 혼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적 특성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모건은 우수 선수하고 비우수 선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우수 선수가 누구냐면 요 빨간색이 우수 선수예요. 그러니까 각 변인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우수 선수는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노란색. 그러니까 긴장 정도, 우울 정도, 불안 정도, 활력 정도, 그 다음 피곤 정도, 혼동 정도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격적 특성을 비교하는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즉 어떠한 사람이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수한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성격적 특성을 판단하면 그런 특성이 강한 사람은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수한 선수들에게만 나타난 특성이다라면 저런 선수는 우수한 선수일 것이다 또는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긍정적 정신건강은 선수로서의 성공과 우수한 경기력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곤, 혼동 중에 뭐가 제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딱 하나 고를 거예요. 활력이라는 게 선생님 가장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수 선수의 빙산형 프로파일을 봤어요. 왜 빙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누구나 많잖아요.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붕 떠 있는 거예요. 빙산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형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산형 프로파일은 구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운동선수는 불안 수준이나 신경증 같은 건 낮은 반면에 뭐는 높대요? 외향성 같은 건 높대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심리적 기분 상태에서 우수 선수들은 요 얘기입니다.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낮아요. 반면에 활력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높다라는 거죠.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우수 선수들은 불안, 긴장, 우울, 피로, 혼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우수 선수가 활력이라는 긍정적 요인은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걸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요걸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이에요. 심리적인 요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수한 선수들. 자,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과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이죠. 그러면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에서 우수한 선수들은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에서 이런 것들이 낮게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수한 선수가 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수하지 못한 일반인 중에 뭐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상태 불안 되게 높아요. 또 특성 불안도 높고 긴장하고 우울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고 피로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고 신경질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수행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반대로 우수한 선수들은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을 보여요. 그러니까 긴장, 뭐 상태 불안, 특성 불안, 긴장, 우울, 분노, 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긴장, 우울, 분노는 낮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피로와 혼란도 낮게 나타나요. 그리고 신경전도 낮게 나타나요. 중요한 건 뭐가 높아요? 활력이 높고 외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활력 있게 외부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잠깐 여기 상태라는 불안과 특성이라는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만약 이건 이따 불안에서도 나오고 또 운동심리학에 나오지만 특성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불안이라고 하면 쉬울까요? 아, 성격적 불안이구나. 그러니까 성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특성 불안인 것. 나만 느끼는 불안이에요. 나만. 다른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데 나만 느끼는 불안이죠. 그죠? 가끔 그렇잖아요. 스포츠 경쟁 상황에 또는 시합 상황에 나갈 때 긴장감을 느끼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얘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 썰매를 타다가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특성 불안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물에 들어와서 불안하지 않은데 저는 불안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자, 상태 불안이라는 건 상태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냐?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냐? 그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좀 불안이 덜하겠죠? 근데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근데 거기에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인데 되게 중요해. 그럼 어때요? 더 불안하겠죠. 시합 상황, 결승전, 상대편 세, 강해. 긴장 불안, 관중 엄청 많아. 이러면 그쵸? 상태 불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안을 낮추고 활력 있게 어쨌든 덤벼보자, 해보자. 이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수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의 정신 빙산형 프로파일에서 불안, 긴장, 우울, 피로, 혼란 낮게 나타나고 활력이 높게 나타난다. 우수한 선수들이. 근데 여기 지금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에서는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활력의 플러스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외향성. 여러분 외향적이잖아요. 외향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외향적.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는 사람이 외향적이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쉽게 덤벼드는 사람이 외향적인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외향적이라고 하죠. 한번 가보자. 내향적인 사람들, 야, 거기 어떻게 가?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중요하겠죠? 네. 안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와인보가 굴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수 선수와 비우 선수 간의 심리적 특성 중 큰 차이가 불안 대처 능력, 또 주의 조절 능력, 또는 심리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수 선수의 심리 전략, 와인보가 이러면 또 넘기는 사람 있어. 일단 들어요. 네. 우수 선수의 심리 전략은 역경,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역경에 놓이면 좌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수한 사람이 아니죠. 역경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현재 위치는 여기고 현재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작년에 이제 그 12월달 그 1차 시험 직전까지 정말 열심히 막 9시 10시까지 첨삭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선생님 중에 떨어진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제가 뭐가 부족했고 뭐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걸 보완해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면서 저는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 선생님이 스스로가 이미 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서 많이 힘들고 슬플 텐데도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꼭 합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힘내세요. 작년에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올해는 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셔서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기 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죠? 또 이런 거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대처하자. 그러면 반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당면한 수행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죠. 경기와 관련 없는 사건이나 생각 배제한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단서 활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 수행과 관련 없는 사건들을 배제하고 수행과 관련 있는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조절을 하는 거죠. 경기 전에 정신 연습한다. 뭐 하는 거예요? 심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를 하는데 아, 이게 저 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고 지금 1월 달을 맞이한다면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100%. 그죠? 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11월 달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지? 아우,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는 11월 달에 시험을 합격하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피종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건가? 아, 듣는 거지, 맞아.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마 지금 시험에 합격할 선생님들은 여기다 썼을 거야. 역경에 대처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수준 파악. 문제점 파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을 말한다. 뭐 시뮬레이션, 뭐 이거 썼을 거고, 완전한 집중. 몰입이라고? 몰입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또 관련 없는 사건이나 생각 배제한다. 제가 지금 단서 활용이라고 얘기했고 기출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걸 써놨을 거 아니에요, 책에. 그죠? 아니면 PPT 자료에 써놨겠죠. 이걸 안 쓰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제가 일일이 써드릴게요, 그러면. 그건 쓰세요. 네. 또 경기 전 상대 선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이거 걱정, 우려죠. 네. 근데 상대 선수가 나보다 강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뭐예요? 강하니까 난 진다? 아니죠. 그러면 상대 선수가 강하지만 저 사람과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인지 재구성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경기 계획을 갖고 있다. 구체적이죠. 네. 목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나는 오늘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또는 뭐 복습을 하고 뭐 할 것이다. 막연한 계획이에요. 나는 오늘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판서해 주신 거 중요하게 써놓은 거 잘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키워드로 갖고 있어야겠다. 핵심 코어로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각성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 각성 불안 조절 기법 또는 운동 수행과 불안과의 관계, 그런 걸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조절하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 최상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겠죠. 앞서 모건은 뭐가 높다 그랬어요? 활력 수준이 높다 그랬죠. 긍정적 심리 프로파일에 의하면 뭐가? 활력과 또 뭐요? 외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바라고 하는 사람은 피라미드를 그렸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이거 보면 그런 거 생각나죠. 여러분들 또 어렸을 때 봤던 용불용설, 뭐 진화론, 뭐 선택적, 이런 거 배우죠. 그래서 적자 생존 이런 거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기능 향상됨에 따라 성격이 서로 어떻게 지더라? 유사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로 가면 갈수록 뭐가 증가해요? 성격의 동질성이 증가해요. 그쵸? 근데 초보자는 성격이 어때요? 이질적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 중에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일반인보다는 조금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세계적인 수준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윗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윗단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걸 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과 달라져요. 차별이 되죠. 그럼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서 또 내일 가면 또 한 단계 올라가겠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합격생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이 보여지겠죠. 작년에 저를 굉장히 괴롭힌 선생님이 있었어요. 괴롭혔다기보단 지식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많이 했어요. 상호작용을 많이 했더니 뭐가 됐어요? 합격이라는 걸 얻어냈어요. 근데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 피종이가 잘 가르쳐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합격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봤더니 나의 현재 상태는 이걸 몰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궁금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수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목표가 이명시면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고 메꾸고 지식의 갈증을 해소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합격하죠. 저 아니고 아무 강사나 놓고서 나도 그 사람은 합격할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친절하게 상호작용을 해준 제가 많이 도와줬겠죠. 그죠?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 그러면 이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는데, 그럼 성격은 타고난 거라면서요, 유전적인 거라면서요, 안 변하냐? 변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의 유형은 뭐 A형 성격도 있고 B형 성격도 있고 C형 성격도 있고 D형 성격도 있는데, 그 중에서 A형 성격이라고 하면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니까 어쨌든 강박증이 있겠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신경질로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B형 성격은 반대로 좀 여유로운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운동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운동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까 운동이 정서적 건강, 정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해봤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형 행동 굉장히 완벽주의자에서 B형 행동 좀 여유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을 바꾸는 거니까요, 내 코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시간의 운동을 통해서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약 12주간, 즉 3개월 이상의 운동을 통해서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요, 지나치게 긴장된 성격을 조금 낮출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자아도, 운동이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자아, 여러분들 자아, 본인,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하도록, 인정하도록, 신뢰하도록. 자, 운동을 하면 왜 나를 신뢰하게 돼요? 운동을 하면 내가 계획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했잖아요.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운동을 했더니 뭐 푸시업을 했다고 칩시다. 했더니 가슴에 대흉근이 빵빵해지고 상완 삼두근이 빵빵해져요. 그죠? 이러니까 딱 뭔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때 보여요? 물론 저는 이제 배가 뿌르륵 나오고 배불떼기 아저씨 같지만, 팔굽혀펴기 탁 하고 나서 가슴에 힘이 딱 들어가 느껴지면 어때요? 그래도 멋진 몸짱 아저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되더라. 성격이라는 것이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데, 그 중에 모건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모건이라는 사람의 활력이라는 긍정적인 심리가 높은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 긍정적 심리 프로파일에서 보니까 외향성,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높더라. 세계적인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 실바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수록 성격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더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 시험에 나오면 모건, 실바, 뭐 홀랜더 이런 얘기 나오면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